안녕하세요. 내 아이의 말습관 저자 천영희입니다. 20년 동안 아동과 부모님들을 만나왔고요.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은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위주로 얘기할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아이의 특징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의 말을 아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부모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부모가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제일 행복해하고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아이의 행동에는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의 말에는 잘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부모가 반응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아이의 말은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의 눈도 봐야 되고 아이가 하는 말의 의도나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좀 들어가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하기도 하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온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계도 배우고요.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만큼 부모가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다양하게 부모님을 만나보고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주 하는 말에 사실은 그 아이의 성격적인 것, 특징들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말 습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주면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육아의 열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 아이에게 맞게끔 육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들어주든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은 보통은 해요. 말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걸 잘 반응해주지 않는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면 고학년 돼서 정말 입을 닫거나요, 밖에 나가서 해야 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적절하게 관계 맺거나 소통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반대로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의 말도 들어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경험하는 게 가정인데, 이런 경험이 충분히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좀 극단으로 말을 너무 안 하거나 혹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거나 내가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 이거를 모르고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 때문에요,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도 미디어와 소통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미디어와 소통하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어떤 걸 존중하고 어떤 걸 공감해야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관계를 맺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미디어 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내 생각과 감정을 부모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편안하게 오히려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아이들이 그 친구랑 안 사귀면 되지, 말 안 하면 되지, 나 손절할 거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사실 손절이라는 용어는 관계에서 있었던 언어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관계에서 언제든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나 관계 안 맺어도 돼. 앞으로 우리 아이들 미래에는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더 외롭고 불안하고 또 무감각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심리정서적으로는 좀 깔려있는 상태인데, 이런 걸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미래에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성장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아이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 눈치를 좀 봐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 아이들의 특징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엄마와 대화할 수 있는 도구로 질문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대화하고 싶을 때 엄마 저 지금 간식 먹어도 돼요? 뭐 화장실 가도 돼요? 몰라서가 아니라 엄마랑 좀 대화하고 싶어요 라는 걸로 질문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엄마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눈치를 좀 살피면서 자기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아빠나 엄마가 불편하지 않을까? 이거 혼나지 않을까? 허락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 불안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은 아이들은 그 밑바탕에는 불안한 마음들, 그런 기질들을 또 갖고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이미 얘 또 질문하네? 너가 알아서 해. 너 그 정도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화장실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짜증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 역으로 아이한테 똑같이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엄마 간식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이거 먹는 게 좋아? 이거 먹는 게 좋아? 라고 오히려 선택권을 주면서 아이가 대답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느 날은 유별나게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는 날이 있다 라고 하면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단답형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아이가 나와 좀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이 불안을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가라앉히고 싶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아이에게 결정권을 줄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에게 마인드맵을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글씨를 모르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주면서 이렇게 너가 하고 싶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라는 걸 그림이나 글씨로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신이 고민했던 거나 걱정했던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갖고 이게 크게 걱정할 것들이 아니고 불안해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특히 부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성실한 아이들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부모님에게 신뢰를 좀 주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믿어주는 거, 그래서 너 스스로도 결정한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믿어주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엄마는 너를 믿고 너의 선택을 믿어 라는 말을 해줄 때 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이 높았던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집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왜? 라는 질문에 이제 하는 시기가 옵니다. 누구나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왜? 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실 이 왜? 라는 질문이 정말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더니 주변이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왜? 라는 질문은 사실 아이의 호기심을 좀 충족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호기심을 불러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초반에는 대답도 잘해줘요. 세상에 알고 싶은 걸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대답해 줄 거라는 걸 아이가 알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고 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왜라는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뉠 수 있는데요. 그냥 말놀이로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이 좀 강하고 알고 싶은 욕구가 많았을 때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놀이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5번만 사용할 수 있어. 아니면 왜라는 질문은 자기 전에만 할 수 있어. 그냥 말장난으로만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제한을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 지적 호기심이 강해서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할 때는요, 아이들에게 정말 생각의 힘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와 같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럴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같이 찾아보세요. 엄마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같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보거나 글자로 엄마가 읽어줬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충분히 그 호기심을 채우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기회가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이가 특히 호기심을 가지는 영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주는 대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확장 질문을 할 때는 너 질문 너무 좋다. 엄마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우리 같이 알아볼까? 그 질문이 굉장히 좋고 엄마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 내가 정말 좋은 질문을 했구나. 내가 엄마에게는 질문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이 확장되면서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찾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세상을 알고 싶은 친구들이 조금 취약한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많지만 온전히 자기의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탐색하고 알아가고 표현하는 걸 좀 어려워했을 때는 퀴즈처럼 이런 감정은 어떤 감정이라고 할까? 이럴 때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 아이들이 감정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그림책이나 동화책들이 많잖아요. 감정과 관련된 동화책, 감정 카드들, 이런 것들을 좀 뽑아서 그날그날 감정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은 탐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아이들의 속마음을 좀 보면은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엄마를 화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엄마가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나 너무 속상해.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더 화가 나죠. 표현을 잘할 것 같은데 보통 이 친구들은 느껴요. 감정을.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나 이런 게 좀 늦게 오기도 하고요. 뒤늦게 엄마한테 와서 사실은 나 엄마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 좀 슬펐어. 이런 얘기를 뒤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감정에 또 기복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지면서 행동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감정 기복을 아이의 장점과 강점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라봐 주는 게 좋습니다. 감정 기복이 이제 심한 친구들은 자기만의 그 독특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뭐 그림이나 예술적인 거나 어떤 창조적인 표현으로 잘 표현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관찰하게 되어지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좀 독창적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풀어내거나 자신의 감성을 풀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 감정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극단의 감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표현들을 좀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카드와 감정 스티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림책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 또 피터 H 레이놀즈 같은 경우는 느끼는 대로라는 그림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림과 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읽으면서 너는 나무 느낌은 어떤 느낌으로 표현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하고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그림책을 활용해서 해보다 보면 아이들이 좀 이미지화가 돼요. 그래서 감정이 좀 더 명료해지고요. 또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약간 감정에 대해서 조절하는 능력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좀 관심을 갖고요. 감정 기복이 있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내 감정에 굉장히 몰입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보게 되거든요. 하물며 엄마가 화를 내고 있는 표정을 해도 엄마가 화낸 표정들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눈치가 없어 보이는 경향도 보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적으로 보여줄 때 이 부분을
물건을 이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부모님들이 좀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의 그 감정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짜증이 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내는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짜증내는 시간대가 있으면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감정이 민감한 아이들은 매일 같은 일정이나 반복되는 놀이와 학습에는 조금 지루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짜증이나 화를 내면서 만약에 엄마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한다고 하면 그건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고 나서 이 아이가 해야 되는 행동, 그 대안적인 행동을 좀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서운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었겠다, 하지만 서운하다고 해서 엄마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그러는 건 안 돼. 대신에 엄마가 지금 저한테 필요해요, 지금 나 조금 감정이 화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말로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때 저희 아이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보통은 그런 부모님들 보면 한 번, 두 번 정도 노력하고 안 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한두 번 이야기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 번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처음 말을 들을 때 낯설은 말이거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진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말했으니까 나는 오늘 당장 변할 거야,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방법적인 걸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평균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좀 강약을 좀 조절하시면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는 아이들은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화이내라고 하는데 그 경보 체계가 늘 과민하게 반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좀 눌러주고 조절시켜 주기 위해서 상위 체계와 그 연결고리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갑자기 감정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일상에서 너무 힘들다, 버겁다 라는 신호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오면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동생이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부부싸움에 노출되었거나 학습량이 너무 많거나 이사를 해서 환경이 바뀌었거나 부모님이 너무 통제하거나 엄한 훈육을 경험했던 아이들, 그 다음에 또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특히 이 감정적인 부분들에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혹시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자주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요 연령대 아이들은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미리 해주시면 좋아요. 언제든지 너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엄마한테 좀 말해줘. 그리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제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엄마가 너의 말을 좀 들어주고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봐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너무 든든하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들을 아이들이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럴 때 상호작용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의 전두엽이 발달하고 그 기능에서 감정조절 기능을 높일 수 있고요. 역할놀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다양한 대상들과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도 알게 되어지고 내 감정도 알게 되어지면서 공감 능력 향상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 관리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들은 감정 소모가 부모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아이의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감정 기복이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더 자기 자신을 더 돌보는데 시간을 쓰셔야 돼요. 내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하면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조용히 나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아. 그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는 아이를 내가 양육한다 그러면 나를 위한 시간을 꼭 확보하셔서 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유독 표현력이 좋은 아이들 가정에서 뭔가 대단한 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표현력이 좋은 아이들은 그만큼 표현할 기회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하고 눈 맞추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성장하면요, 아이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등 뒤로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그러다 보니 주로 부모님들이 하는 대화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아이 일상에서 있었던 경험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표현 잘하는 아이들 보면 하루 10분이라도 아이의 눈을 보고 귀 기울여주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알아요. 부모님이 흉내만 내는 거와 진짜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내 눈을 쳐다본다는 거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저 하루 10분이라도 오늘 아이를 눈을 봐야겠다, 얼굴을 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아이가 말을 걸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잠깐만 엄마 이거 해야 되니까 잠깐만 하고 말을 끊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표현을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만 이렇게 정지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기억을 해서, 아까 전에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어떤 거야? 그거 엄마 좀 궁금했는데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다시 되묻는 집이 있고요. 그 이야기를 아이한테 되묻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했던 거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어보는 경우는요, 아이 안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죠.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끊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아이에게 되묻는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아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잠자리에서 누워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의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산책하면서 대화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아이들이 걸으면서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데이트하는 시간을 고학년 아이 부모님들에게는 권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비교하는 말 있잖아요. 정말 상처로 남는 경우는요, 형제와 비교하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오래 갑니다. 제가 상담할 때 보면 이 비교의 말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들었던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부모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처를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말을 통해서 상처 주는 말들, 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너 왜 그러니? 너는 왜 너밖에 몰라?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님과 아이들을 같이 만나보고 하다 보면 모든 가족들이 비슷한 성격 유형을 가졌어요. 근데 한 명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이 아이를 가정 안에서도 은따를 시키거나 닉네임을 뭔가 이 아이에게 붙이거나 차별을 하려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이는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억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예민해? 혹은 형제인데 얘는 우리랑 너무 잘 맞는데 왜 얘는 우리 가족하고 좀 너무 안 맞지? 이런 말들이요, 은연중에 아이한테 은따가 되어서 정말 외로움을 경험하고 힘든 감정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엄마가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너 이런 걸 할 필요 없어, 너는 책만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저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제 관계에서도 하물며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아이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나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아이는 본인이 당사자인데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양육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어떤 당사자인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의 말, 또 육아서 이런 거 필요하면 좀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중심에 두시고 실질적인 것들을 적용하실 때는 좀 아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의 말에 정답이 있기 때문이고 아이의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이런 질문을 좀 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주는 게 너는 좋아? 그리고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해줄 때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감정을 갖게 돼. 그리고 엄마가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더 좋은지, 마음에 와닿는지, 나 참 사랑받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지 엄마 너무 궁금해. 좀 이야기해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면서 좀 이런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내 아이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경험이나 책이나 이런 곳에서의 좋은 부모는 평균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내 아이는 하나잖아요. 하나, 둘. 내 아이마다 나는 이런 부모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기회가 되시면 산책하면서 아이들한테 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 라고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대답에 맞춰서 내가 부모 역할을 해주면 확실히 그 맞춤형으로 우리가 육아할 수 있겠죠. 아이의 말에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여는 그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열쇠를 꼭 가지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의 말쑥한 저자 천영희입니다. 20년 동안 아동과 부모님들을 만나왔고요. 또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요, 아동학대 판단 사례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3가정에서 4가정 정도 거의 300건 넘게 신고된 거를 좀 봤거든요. 근데 그 신고됐을 때 보면은 부부싸움을 아이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정서학대라고 보통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셔야 된다 그러면 좀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갈등이 일어난 부분들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싸움을 하셨다 그러면 혹시 그것들을 아이들이 봤다 그러면 아이들 앞에서 좀 화해하는 모습들, 해결해 가는 과정도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많이 부부싸움에서 노출되었던 경우는 우리가 정서적인 학대로 봅니다. 훈육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조금씩 부모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부모는 먼저 살았잖아요. 살아봤더니 이런 거는 위험해서 하면 안 되고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은 부모로서 먼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보니 해야 되는 거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안내해주는 역할, 가이드해주는 역할이 바로 훈육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훈육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혼내고 가르치는 거야 물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만큼 그 역할 안에서 잘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까? 잘 안내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아이의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을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훈육하시면서 크게 원칙을 좀 2가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요, 아이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어져 있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가 어떤 아이의 행동을 볼 때 이게 안전과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훈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이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원칙에서 훈육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훈육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본인의 감정, 그날의 기분, 어느 날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이건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기준이나 원칙은 변화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훈육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훈육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의 관계에서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고 양육하는 거,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데 학교라는 공간이나 이런 곳들은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아이의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너의 안전과 또 친구들을 배려하고 피해가지 않게끔 하는 공간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 생활,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다 그 단체 생활에서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공동체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는 곳, 그다음에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곳, 선생님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꼭 가르쳤으면 좋겠고, 이게 가르쳐지지 않았을 경우 굉장히 사회성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2021년도에 체벌금지법이 통과하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던 내용들이 삭제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이렇게 명시했는데 부모교육학원이나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벌하는 거와 훈육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훈육은 아이의 안전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면, 체벌은 이미 아이의 안전과 생명과 정신건강과 이런 부분을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다른 부분인 거죠. 우리가 학대와 훈육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대는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육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모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아이가 예민하거나 까탈스럽거나 기질적으로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민감하게 양육하는 데 힘을 좀 쓰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훈육은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안 되면 보통 왜 부모의 말을 안 들어 하면서 그 경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실 훈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쳐야지만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인내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훈육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죠? 만 3세.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는 시기가 만 3세거든요. 36개월이 지나야지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훈육은 훈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르치고 아이들이 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인 만 3세부터 훈육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모가 한 번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테마의 민감기가 언제냐면 만 3세, 5세부터 14, 16세까지라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유아 때 만 3세부터 이 민감기가 청소년 시기까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그 해마의 민감기는 만 3세에서 5세고요. 우뇌하고 잔해를 잇는 뇌량의 민감기는 만 9세에서 10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와 행동과 관련된 전전두엽의 그 피질의 민감기는 만 14세부터 16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민간기에는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모가 훈육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계에서 조금 학대로 가는 경우는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도모다 아케미라는 일본의 교수인데요. 이분의 30년 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학대를 받는 경우.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 능력이나 또 감정적인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취약해집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보면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신체적인 폭력을 아이들이 보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의 욕설이나 부모가 싸우는 모습들, 목소리 이런 것들에 더 취약하게 반응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훈육할 때도 청각적인 자극을 주는 게 아이들에게 되게 힘듦을 주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폭언하는 말들, 어떤 욕설이나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굉장히 트라우마로 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좀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유아 때부터 청소년 시기, 이 시기까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화나는 말투, 아이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요, 아주 무서운 어른이 부모가 있어요. 거기에서 훈육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밖으로 나오면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공격성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요. 어떤 아이들은 공격성이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우울감을 가지는 우울증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약간 반항적이면서 공격적인 모습이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너무 엄격하고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경우 선생님도 무섭지 않고 아무도 무섭지 않거든요. 그러면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다툼도 더 많이 일어나고 양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셌을 때 부모님이 세게 엄격하게 뭔가 훈육을 하려고 단 한 번에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는 큰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양육하시다 보면은 좀 부모보다 아이가 센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정말 말을 좀 듣게 하고 싶은데 말 정말 안 듣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더 세게 나가서 얘를 눌러서 말을 듣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때 부모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존 버닝햄 작가의 에드와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아이가 정말 못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다 너는 말 안 듣는 아이야, 너는 정말 못된 아이야 이야기하면서 계속 아이에게 그런 메시지를 줘요. 그런 메시지를 줬을 때 에드와르도가 어떻게 하냐면 더 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화분을 발로 뻥 찼어요. 그런데 그 화분을 뻥 차서 깨트려지고 어떤 곳에 딱 놓여졌을 때 어떤 한 분의 어른의 관점을 바꿔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원으로 만들려고 했었구나 라고 다른 관점으로 이 아이의 행동을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행동이 그다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정말 마을을 호수로, 정원으로 가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뭔가 아이가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세게 얘기하고 더 어른으로서 뿌리째 이 아이의 나쁜 행동을 뽑아내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아이가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책을 보면 어른 한 명의 그 관점의 변화가 아이를 변화시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부족한 모습도 있고 조금 훈련되어져야 되는 모습도 있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더 보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관점을 가졌을 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소통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에게 물어본다라는 거, 그게 이제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아이의 생각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너만의 어떤 좋은 이유가 있는 거니?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질문이 되게 엉뚱한 질문처럼 보이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좋은 이유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게 이게 맥락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봐 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물어봐 주는구나. 그러면 특별한
특별하게 정말 이유가 없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 너는 그럴 때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는구나. 그래,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특별하게 공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아이의 감정에 맞춰서 좀 공감해 주는 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걸 이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권위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 행동은 그런데 하면 안 돼.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돼로 끝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부정어로 안 돼는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끝날 때는 뭐뭐뭐뭐 해보면 어떨까, 뭐뭐뭐 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조금 끝맺은 말이 좀 긍정어로 끝날 수 있게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와 대화할 때 존중의 말, 공감의 말, 권위의 말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쓰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말을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 사용하려고 제가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균형 있게 여러분들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우리가 쓰려고 노력을 하면 분명히 부모님들도 언어에 있어서 내가 권위의 말만 많이 썼었어. 그런데 아, 공감의 언어와 존중의 말을 조금 더 나는 사용해야겠구나. 아, 나는 늘 공감만 해줬어. 아, 그러면 권위의 말과 좀 존중의 말을 좀 더 사용해야겠구나. 이렇게 균형 있게 좀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잘못된 행동에만 늘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리고 아이가 잘 하고 있는 거는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났을 때를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런 일 있었을 때 내가 짜증내고 떼쓰고 화냈는데 엄마가 보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엄마한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줄래? 너만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아이가 잘한 부분을 읽어주는 것, 또 피드백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을 주는 방식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적절한 비율을 쓰는데요, 긍정적인 칭찬이 한 7 정도 되면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을 한 3 정도 두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은 칭찬은 너무 빈약해. 그런데 벌은 너무 강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봤을 때 우리 가정이 벌이 좀 많은지 아니면 너무 또 칭찬만 10가지 다 주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혹 아이 행동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부모님들이 벌 주는 방식, 뭔가 금지한,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이제 안 돼 라고 단절되는 방식의 소통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 반복된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사전에 아이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나 우리 가족은 이런 거가 일어났을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는 것들을 원칙이나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부모님의 감정에 따라서 대화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반복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과 기준을 아이와 협의하셔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양육을 하시면 아이들도 민주적으로 뭔가 우리 가정이 내 의견도 물어보고, 내가 물론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화를 냈거나 벌을 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합의된 것들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참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아유, 나도 모르겠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너 포기했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습이 시작되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넘어가면서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이요. 이 말이 정말 아이를 거부하는 말이거든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모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너를 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풀어가 보자. 조금 엄마가 너의 이런 모습들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부모님들이 완벽히
완벽하게 상처 주지 않은 말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사실 상처 안 받는 아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부모가 했다 할지라도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거기에 조금 집중하지 마시고 한 4번 정도는 정말 진하게 다시 다정한 말을 해줘야겠다. 사랑의 말로 조금 내가 상처 줬던 것들을 좀 희석시키고 치료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진하게 다정한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다정한 말 뭐 이런 것들은 그래 너도 뭐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할 수 있지, 원래 근데 그런 거야, 다 그냥 훈련 과정이야. 근데 엄마도 좀 너한테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엄마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아 그때. 지금 과정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헤맸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엄마가 조금 더 조심해서 너에게 상처되지 않게끔 엄마가 표현하고 말할 수 있게끔 엄마도 좀 훈련할게. 우리 다 같이 이런 부분들은 함께 좀 노력해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경험되어지는 건데요. 불안 세대의 조너선 하이트 작가님이 이제 쓴 거에 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해요. 아이들 미디어 관리하는 거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뭐냐면 훈육하실 때 미디어 관리도 규칙과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되어 있지 않고 정말 과소 보호해서 마음껏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아 때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문제의 인식이나 아무렇지도 않는, 그냥 나도 사용하고 너도 사용하고, 이게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나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지를 못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관리를 특히 조금 가정 안에서 규칙과 원칙을 좀 세우시면서 훈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를 보상 체계로 뭔가를 위에 올려놓고 네가 이걸 잘하면 이거 더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이 시간은 너가 할 수 있고 이 시간은 너가 할 수 없어,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이런 내용은 보면 안 돼 라는 것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거를 다 해주려는 부모, 그리고 너무 아이에게 올인하는 부모님들은 조금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 모든 가정이 사실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힘을 줘서 내가 하게 되면 결국엔 그 화살이 아이에게 비난의 화살이나 또 아이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좀 적절한 거리 그리고 적절한 선을 좀 지켜서 내 아이와 내가 좀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까이 다가갈 때가 있고 조금 떨어질 때가 있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한 곳에 저울이 치우치지 않게끔만 그렇게 양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나와 아이, 부모가 해야 되는 부분과 아이들이 좀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동체로 꾸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다 지려고 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만 힘을 주셨다고 하면 조금 빼시고, 너무 또 힘을 안 주셨다고 하면 조금 힘을 주고, 이렇게 균형 있게 양육하시면 좋겠습니다. 훈육, 학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학대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이게 훈육이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드라마를 좀 아이랑 쓰고 싶으신가요? 우리 가족의 드라마는 시트콤인가요? 아니면 판타지인가요? 어떤가요? 가끔씩 호러물도 좀 찍으시나요? 저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가족만의 재미있는 이야기, 좀 감동 있는 이야기, 가끔씩은 우리가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쓰면서 서로 힘이 되어지는, 아이도 부모에게 힘을 받고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경험을 하는 양육의 즐거움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